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학습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평가해야만 이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위한 KNN 방법을 좀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Bias Variance Trade-off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강의에서 모델 평가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좀 둘 거예요. 일단 주어진 데이터가요, X와 Y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N개가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학습,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델은 F-햇이라고 말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새로운 개념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은 있는데요. Average Scared Prediction Error over Training Data를 해서요. MSETR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이거는 Average of YI 빼기 F hat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쓰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총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yi 빼기 f hat xi의 제곱을요. 다 더할 건데 그걸 뭘로 나눠줘?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어떠한 f hat이 당연히 이제 MSE는 작은 게 좋겠죠. 에러 제곱 합이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제곱이 들어간 거는요. 이 yi 빼기 f hat은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축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fitted line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에러가 어디예요? 에러가 yi 빼기 f hat 요거죠? 요 길이죠? 자, 이 길이는 지금은 플러스예요. 자, 여기도요. 이 점 입장에서도요. 에러가 존재하는데 에러가 양수입니다. 자, 요 점 입장에서 어때요? 에러가 음수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더해주면 실제로는 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 제곱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mean square of error는요. 여기 average라고 썼지만 이제 통계적으로는 우리 주로 mean squared of error라고 많이 써요. prediction도 많이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MSE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방금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뭐 true function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MSE만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게 되면은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점프도 하고 이런 굉장히 구불구불한 overfit된 이제 모델을 추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bias toward more overfit 모델, overfit 모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이제 트레이닝 에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프레시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 MSE를 이용을 해야 돼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 이용하는 데이터라고 했다면 테스트 데이터는요. 여기 말 그대로 프레시예요. 모델을 학습하는 데 이용하지 않은 미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은 똑같아요. average of yi 빼기 f hat 제곱인데요. 이때 이 yi는요. 이 f hat을 추정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요. 우리가
테스트 MSE를 이용해서 이 추정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모델을 만들 때 혹은 이제 모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flexibility고 두 번째가 interpretability예요. 그러니까 flexibility가 높다고 해서 interpretability가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보통은 flexibility가 높으면 그 모델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flexibility와 interpretability의 관계를요, 이제 앞서 설명한 MSE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은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를요, 우리가 특정 모델들, 학습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한 결과를 나타내요. 이제 검은색 곡선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underlying truth, 실제 데이터를 생성해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true graph이고요. 이제 오렌지 선은요, 이제 linear 모델, L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LSE라는 개념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리니어 모델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록색으로 보이는 게요, 이제 스플라인 혹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서 구한 fitted curve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fitted curve인데 complicated. 이렇게 쓸게요. 저도 이제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요, 이 주황색, 오렌지색이 검은색, underlying truth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청록색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색깔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파란색. 파란색은 이제 이 둘 사이에 있는 조금 복잡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모델을 이용한 추정 결과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1번, 이제 파란색 2번, 그다음에 청록색 3번. 자,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2번 같죠? 자, 1번은요, 오르락 내리락한 이 패턴을 잡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X가 초반부에는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가 대략 70을 기점으로 떨어지는 이 패턴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요. 어떻게 다시 설명하자면 X가 처음에 증가할 때 갑자기 감소하는 패턴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어느 정도 높은 경우에는 이제 딱 모더레이트한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패턴을 잘 찾아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 평가하는 방법, 아까 MSE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의 MSE를 이제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모델을 3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복잡한 모델,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모델.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2일 때는요, 리니어 모델을 말해요. 실제로 플렉서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지금 fx를 베타 0 플러스 베타 1x로 이제 리니어 모델로 가정을 하면요. 자, 모르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이 2개가 리니어 모델에 해당하고요. 자, 이때 MSE를 보시면 어때요? 참고로 여기 빨간색이요. 이제 테스트, 여기 보이시죠? 테스트 MSE고요. 여기 회색은요. 트레이닝 MSE예요. 둘 다 높죠. 2.0 이상이고 이쪽은 1.7 정도 되네요. 그리고 플렉서빌리티가 5 정도 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책에서 제시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베타 1x 플러스 베타 2x 제곱 베타 3x 3승 베타 4x 4승. 자, 이런 식으로 가정한 폴리노미얼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몇 번 꺾일 수 있어요? 2차식이면 1번 꺾이고요. 3차식이면 2번 꺾이고요. 4차식이면 3번 꺾이죠? 네. 자, 여기 언더라인 트루스는 몇 번 꺾이나요? 여기서 1번 꺾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1번 꺾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3차
혹은 뭐 요 사이에 또 꺾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3차나 4차 식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5일 때 보면요. 이제 MSE가 플렉서빌리티가 2일 때 비해서 현저하게 둘 다 두 경우 모두 낮아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플렉서빌리티가 여기는 한 21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20차 폴리노미얼 모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냥 써보면요. 똑같아요. x 그리고 베타 21 x의 뭐 21승 20승인가요? 네, 이렇게 가정한 모델이에요. 자, 이 경우 보면 어때요? 이제 빨간색 커브, 그러니까 테스트 MSE 입장에서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데 트레이닝 MSE는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트레이닝 MSE는 지속적으로 감소만 해요. 절대 증가는 하지 않아요. 멈출지언정. 하지만 테스트 MSE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언더라인 트루스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 트루스보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구불구불한 이 케이스들이 조금 에러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에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것도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커브는 이거라고 할게요. 언더라인 트루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이 까만색 주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 이 파란색 점 입장에서 에러는요. 훨씬 더 까만색 점보다 커졌죠. 이렇게. 이런 커지는 현상 때문에 테스트 MSE가 훨씬 더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MSE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면 항상 복잡한 모델을 찾게 될 거고요. 테스트 MSE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면요. 언더라인 트루스와 가장 비슷한 항상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모델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첫 번째 설명했던 케이스는요. 이렇게 사실 3차 곡선으로 3차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테스트 MSE가 잘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 거의 직선과 다름없는 아까랑 똑같은 세팅이에요. 까만색이 언더라인 트루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잡한 모델과 심플러 모델들을 다 적합한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뭐 1, 2, 3번 매겨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렌지색이 뭐 까만색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도요. 이 곡선인데 사실 비슷하고요. 이 청록색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검은색 언더라인 트루스와 거리가 좀 떨어져 보이죠. 자, 그 부분을요, 오른쪽 똑같은 MSE 기준으로 또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언더라인 트루스가 사실상 거의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MSE 기준으로 보니까 테스트 MSE 기준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닝 MSE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가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3. 이렇게, 그러니까 fx를요, 이렇게 2차식으로 이제 가정한 경우에 테스트 MSE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상 직선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식이 언더라인 트루스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 오른쪽 플렉서빌리티 올리면요. 테스트 MSE는 쭉 증가하니까 테스트 MSE 기준으로 가장 좋은 모델은요. 2차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MSE를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하게 되면요. 가장 낮을 때가 언제예요?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낮아지니까요. 가장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가장 복잡한 모델을 적용했을 때가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도요, 이제 underlying truth가 좀 simpler한 케이스, 거의 직선과 가까울 때도요, 이제 테스트 MSE로 정확하게 모델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제 underlying truth가 사실상 첫 번째 다뤘던 케이스와 같이요, 이렇게 2번 정도 구부러지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번, 그리고 여기서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underlying truth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3차식이 쓰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오렌지색이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모델, 그리고 청록색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 여기 보이시죠? 매우 복잡. 자, 이러한 케이스인데 데이터도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근데 이제 케이스 1과 다르게요. 당연히 리니어 모델은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해요. 근데 케이스 1과 다른 점은요, 여기 매우 복잡한 모델이 당시에는 이 데이터를 혹은 이 underlying truth 펑션 자체와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록색이 지금은요, 굉장히 유사한 거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파란색이 조금 더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한 모델도 지금 underlying truth 펑션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요, 다시 MSE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2인 경우에는요, 테스트 MSE랑 이제 트레이닝 MSE가 둘 다 굉장히 높은 거 볼 수 있죠. 왼쪽 그림에서 리니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걸 그대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MSE 입장에서 가장 낮을 때가 이 정도래요. 플렉서빌리티가 10일 때. 근데 실제 underlying truth 그래프는 3차식과 플렉서빌리티 입장에선 4 혹은 5일 때가 가장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 MSE 입장에선 10이 가장 좋대요.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청록색이 사실 이 검은색 곡선과 굉장히 유사한 거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이제 반영돼서 테스트 MSE가 실제로는 10일대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 식은 4차 혹은 5차 식인데 여기서는 사실 9차 식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이제 테스트 MSE로 모델을 고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테스트 MSE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4차식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는 하는데 이 증감 폭이 거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즉, 한 요 정도,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one standard deviation of error 정도.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어떤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 내에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심플한 모델을 써도 된다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요, 테스트 MSE가 여전히 underlying truth 펑션을 잘 찾아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MSE는요,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MSE를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이제 모델 플렉서빌리티에 따른 테스트 MSE의 변화는요, 여기에 보이는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먼저 훈련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모델을 적합시켰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를 F hat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observation으로 뽑았던 걸 X0, Y0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 보이는 expectation은 실제로는 이제 average 같은 개념이거든요. average, 분포의 average를 expectation이라고 불러요. 자, 이 경우에 average니까 이게 테스트 MSE가 되겠죠. 네, 이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잘 분해를 해보면요. 어떻게 분해하냐면 Y0 빼기 Fx0 이거는 사실상 expectation of Y0 기분 X0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x0 그럼 둘이 캔슬 아웃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f hat x0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y0는요 fx0 플러스 엡슬론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써보면요 결국에 그건 그냥 쓰지 맙시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잘 분해를 해보면 결국에는 여기 제곱텀이 붙어가지고 variance of f hat 더하기 이제 바이어스 이 파트가 이제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오브 f hat 제곱 더하기 variance of epsilon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학이나 이제 리니어 모델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바이어스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렇게 존재할 때 가장 잘 지나가는 이 데이터를 잘 관통하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에러는요. 요 점.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이 보라색 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라색 선은 양수와 음수가 있으니까 제곱이 붙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테스트 MSE가 오른쪽처럼 항상 이제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F 햇의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요. 분산도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사실 플렉서빌리티도요. 얼마나 잘 변화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 분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바이어스는요.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면 뭐 이렇게 되는 F 햇들이 나올 거예요. 즉 바이어스는 감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테스트 MSE를 기반으로 우리가 모델 플렉서빌리티를 선택하게 되면 분산이 적당히 작고요, 바이어스도 적당히 작은 값을 고르게 돼서 실제로는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모두 고려한 모델을 선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어플을요, 이제 앞선 케이스에 적용해서 또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바이어스 베리언스, 그리고 여기 MSE, 케이스 1, 여기 케이스 2, 그 다음에 케이스 3,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플렉서빌리티가 첫 번째 케이스는 대략 5, 6 정도에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2 혹은 3에서 제일 좋았고요. 3은요, 이제 10 정도에서 제일 좋았었죠. 그리고 여기 MSE는요, 테스트 MSE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요, 여기 Y, I 빼기, F, X, I, 햇의 제곱이고요.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플렉서빌리티에 따라서 F 햇이 바뀌니까요. 바이어스도 계속 바뀌겠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플렉서빌리티가 가장 작을 때는요. 베리언스가 거의 0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관통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이제 MSE가 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약 4 정도일 때는 바이어스가 쭉 감소하는데 베리언스는 그닥 감소하진 않죠. 그렇게 따지니까 한 요 정도에서 보시면 둘이 합이 요 정도 되죠. 네, 그래서 테스트 MSE가 굉장히 낮은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지나서는요, 베리언스가 점점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요. 아직도 바이어스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커요. 그런 의미에서 MSE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플렉서빌리티가 약 5 혹은 6, 요 정도를 지나가면서는요, 이제 바이어스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베리어스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MSE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true, underlying truth가 거의 직선이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요, 바이어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한다고 해서 바이어스가 그닥 감소하지 않았지만 베리언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관점에서 MSE는 둘의 합이니까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니까요. 이렇게 쭉 증가하는 MSE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케이스 3에서는요. 바이어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그에 반해서 베리언스는 아주 천천히 감소하니까 한 10 정도에서 가장 옵티멀한 모델이다라고 평가하는 MSE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른 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스가 최소값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베리언스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플렉서빌리티를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둘을 적당한 타협점, 바이어스도 적당히 작고 베리언스도 적당히 작은 뭐 이러한 밸런스를 맞춘 값을 골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이제 테스트 MSE를 사용해서 통계 학습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즉 이제 분류 문제에서 우리가 통계 학습 방법의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리그레션 프로블럼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의 주된 차이점은요.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리그레션은 이제 y가 컨티뉴스예요. 연속형.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때요? y가 뭐 빨강, 노랑 이런 색깔일 수도 있고요. 성공, 실패 이럴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가 아니니까 빼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기선 y 빼기 뭐 fx 제로 햇 제곱 이렇게 뒀다면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요.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을 쓸 거예요. 인디케이터 펑션은요. 여기에서 yi is not equal to yi hat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상 실제는 관측값이 빨강인데 예측값이 빨강이 아니면 우리가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관측값이 빨강인데 예측값도 빨강이다. 그러면 이렇게 0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합친 후에 n으로 나눠준, 즉 데이터 포인트 숫자만큼 나눠준 것을 우리 에러 레이트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이 에러 레이트는요, 우리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의 목표는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자, 주어진 프리딕터 혹은 인풋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예측하는 클래시파이어 CX를 만들고요. 이제 각 클래시파이어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각 프리딕터가 리스폰스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할 건데 이제 그거의 배경은 뭐 기준점은요. 여기서 설명한 에러 레이트 혹은 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얼마나 잘 됐나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기준은요. 당연히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자체가 0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저희가 주어진 인풋만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분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50% 정도 에러 레이트가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게 51%의 에러 레이트를 갖는다고 하고요. 그럼 사실 이게 옵티멀한 거잖아요. 가장 최적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방법, 이거는 근데 옵티멀한데 실제 트루값은 아무도 몰라요. 자, 이 경우에 51%는 옵티멀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케이스 1이고요. 어떤 케이스는요, 옵티멀이 0%예요. 잘만 하면요, 혹은 데이터 포인트만 많으면요, 클래시파이어가 전부 다 잘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썼더니, 뭐 A라는 방법을 썼더니, 거기서 제공하는 클래시파이어의 에러 레이트는요, 10%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케이스 1이 좋은 건가요? 케이스 2가 좋은 건가요? 당연히 1이 좋죠. 옵티멀한 거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10% 차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케이스 1이 훨씬 더 좋은 상태고요. 자, 이거 옵티멀이 뭔지를 이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목에서 보듯이요. 옵티멀은요, 우리 주로 이제 베이즈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RC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 RC는요, probability of 이 classifier,
x가 주어졌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실제 관측값 y와 다를 확률을 나타내고요.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는 이 확률, 다를 확률을 가장 낮게 만들어주는 클래시파이어를 말합니다. 뭐 근데 이제 RC의 위에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면요. 여기는 not equal인데 여기 equal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ax로 바뀌게 돼요. min에서 max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 인풋이 x로 들어왔을 때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가 결국에는 어떠한 y 햇을 나타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는데 고를 수 있는 게 아까는 뭐 빨강, 노랑이라고 했는데요. 뭐 1번, 2번, K번 이렇게 각각 뭐 이걸 뭐 빨, 주, 노초, 파남포 뭐 이런 식으로 된 어떤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Y가 K1 확률, 이 conditional class probability of at X를 가장 maximize 시켜주는 K를 베이지 optimal classifie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여기 probability거든요. 실제 모집단에서의 probability를 말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걸 추정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베이지 에러 레이터는요,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에러 레이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100개 혹은 1000개 혹은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는요,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에 다다를 수가 없겠죠. 정확한 데이터 분포를 알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요, 여기서 제공하는 이 넘버 50% 혹은 0% 이거를 이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사실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생소할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요, 당연히 simulated 데이터, 우리가 이제 true, underlying truth가 뭔지를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 1번 클래스는요, 뭐 그냥 1번 하지 않고요, 파란색 클래스가 있고요, 뭐 주황색 클래스가 이 두 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파란색은 오른쪽 아래에, 그 다음에 주황색은 왼쪽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정확한 어떠한 기준으로 이걸 나눴는지 제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니까요. 그 기준이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는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요 옵티멀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영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보시면요, 파란색 영역에 속하지만 여전히 주황색이에요. 뭐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는요, 당연히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가장 옵티멀한 상태다. 즉 이것도 에러 레이트를 0%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요, 이제 뭐 100개면 100개 혹은 뭐 1000개면 1000개와 같이 유한한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와 가장 비슷한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제 모델 평가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우리 테스트 MSE를 이용했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이제 테스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이제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테스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는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테스트 셋에서 관측치와 예측치가 얼마나 다른지 인디케이터 펑션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요, 당연히 T2로 쓰셔야 돼요. 이제 트레이닝이 아니고요. 이거 쓰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복잡한 클래시파이어를 쓸수록요, 이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해주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요, 여기 보이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이제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구조화된 모델을 구축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기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 애디티브 모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해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추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probability y가 뭐 빨강, given 뭐 x 이게 0.7이라고 하고요. probability of 노랑 given x가 그러면 뭐 0.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추정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높은 확률로 빨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x에 오면요, 노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빨강이라고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류 문제를 푸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이제 설명하는 게 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의 주 목표는 이제 모델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설명하기 간단한 K nearest neighbor, KNN만 설명하고 추후에 이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KNN은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을 했었죠.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KNN은요.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추정하기 위한 뭐 플렉서블한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게 curse of dimensionality 때문에 프리딕터의 개수가 많으면 굉장히 부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정의하려면요. 이거 잘 쓰려면요. 프리딕터의 개수가 작아야 되거나 혹은 샘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야 돼요. P에 비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거는 앞서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제 구간 잘 잡아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가장 이제 포인트 몇 개를 잡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에 뭐 파란색 점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그런데 항상 이게 자동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KNN은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세 포인트가 여기다 X가, 그럼 이건 빨강일까? 파랑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K를 먼저 정해요. 주어진 K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장 가까운 게 이 포인트.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이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파랑이 3개니까 당연히 파랑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요. 색깔 바꿔서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예요? 뭐 가장 가깝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평균을 낼 거예요. 뭐 빨강, 파랑, 파랑 이렇게 평균을 산술적으로 내기는 좀 어렵지만요. 아무튼 평균을 내면 누가 제일 많아요? 파랑이 두 표죠? 더 많죠?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파랑. 하지만 점이 조금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 점 이렇게 올게요. 그러면 이 주변 세 포인트 가장 가까운 건 이거 이렇게 되죠? 빨강이 더 많죠? 이제 여기서부터 빨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랑에서 빨강으로 넘어가는 그 바운더리를 잘 찾아서 만들어주는 게 KN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K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액큐러시를 이제 높이는데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K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K가 앞서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K가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고요. K가 작을수록 복잡한 모델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KNN을요, 이제 또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거랑 똑같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클래스가 있고요. 파란색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주어진 점이 X라고 하면요. 그리고 K를 3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3.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이 X에서 가장 가까운 거 1, 2, 3 이렇게 랭킹이 매기죠. 딱 3이면 멈춰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누가 제일 많냐? 파란색이죠. 여기는 파란색 영역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영역을요, 촘촘하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은지. 그렇게 해보면요, 오른쪽 그림 같은 이제 바운더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요,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 옵티멀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라색 점선이요, 이제 베이지 옵티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랑 가장 비슷한 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K를 10이라고 놓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딱 경계 어디냐 봤더니 이렇게 검은색 직선 어떤 바운더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이 정도면 뭐 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우리 K를 뭐 1로도 주고요. 뭐 100으로도 줄 건데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K는요, 이제 1과 100, 좀 극단적으로 작고, 극단적으로 좀 키운, 뭐 그 KN의 결과고요.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이요. 이 보라색, 점선이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그리고 여기 검은색, 클래시파이어가 경계선이 이제 KNN의 결과물,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K가 1이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불구불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이면 섬들이 보이죠? isolated area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왜 생겼냐 보시면 여기 점이 파란색으로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주변의 영역은요. 지금 K가 1이니까 가장 가까운 점이 이 파란색으로 걸리면 다 파란색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K가 100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이 클래시파이어를 주거든요. 이 바운더리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선이나 다름없죠. 여기서 보이면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 영역을 뭐 거의 설명을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KNN을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 적용할 때도 이제 적절한 크기의 K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플렉서빌리티는 어떻게 찾냐, 즉 적절한 K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앞선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랑 뭐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여기 보이는 K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X축이 1 over K예요. 그래서 K가 1일 때 가장 복잡할 때가 1이고요. 가장 심플할 때 K가 100일 때가 0.0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심플 그리고 쪽으로 갈수록 comple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도요. 여기 플렉서빌리티가 2, 3, 4 이런 식으로 심플에서 컴플렉스 그거 맞춰주려고 1 over K로 잡아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있는 주황색이요. 테스트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트레이닝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처음에는 감소하다가요, 아까 베이지 옵티멀이 뭐 이렇게 생겼죠. 직선은 아니었잖아요. 감소하다가요, 어느 시점을 지나면요,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점점 이렇게 쭉 떨어지죠. 특히 K가 1인 경우에는요, 전부 다 패싱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찾잖아요. 바운더리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에러 레이트가 0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만 기준으로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델 고르면요. K는요. 무조건 1로 골라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적절한 플렉서빌리티 혹은 적절한 복잡도를 갖고 있는 모델을 고르려면요. 혹은 베이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와 가장 비슷한 클래시파이어를 찾으려면 우리는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항상 최적의 방법을 고를 때는요. 테스트 MSE 혹은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랑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도요. 이 테스트 에러 레이트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델 복잡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트레이닝 에러는요, 쭉 감소하고, 자, 그리고 테스트 에러는요, 감소하다가 증가. 물론 이제 언더라잉 트루스가 굉장히 심플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잉 트루스가 베이지 옵티멀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U자 형태를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항상 이제 더 플렉서블하고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모델은 아니다. 이걸 이제 항상 명심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 통계적 학습 방법의 평가 방법 소개를 했죠. 그래서 평가 방법 소개. 그리고 두 가지 problem, 둘 다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긴 한데 첫 번째가 regression. regression에서는 테스트 MSE를 써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classification. 그리고 여기에서는 MSE를 못 쓰기 때문에요. 산술적으로 뭐 빼기가 안 되니까 테스트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이렇게 쓸게요.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쓰고요. 둘 다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트레이닝 MSE,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쓰면 안 된다. 이거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한정해서 앞서서 우리 KNN이 리그레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으니까 KNN for classification. 네, 요거 설명을 했고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를 시뮬레이션 에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KNN의 K를 어떻게 고르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KNN의 에러가, 에러 레이트가 실제로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